예, 약속드린 10분이 돼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일정 때문에 좀 촉박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오후 첫 번째 세션에 좀 플로우 계시는 여러 스님들의 질문 사항이 좀 있으실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시간 때문에 한 분만 질문을 받았는데 꼭 그래도 질문을 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해서 발표 기회를 달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그 5분 이내로 한번 그 내용을 듣고 그 다음 세션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한테 요청해 주셨던 선생님 어디 계시죠? 아,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저 부산대학교 이병준입니다. 오늘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사실 연구자들이 그 정부 부처 발주처로부터 이렇게 중립적인 그 연구 결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뭐 해당 공무원의 징계라든지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저희가 연구 결과를 조작하지 않고 뭔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지 사실은 교수들은 약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호가 있고 이래야지 사실 연구 결과가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연구 데이터 조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또 연구자에 의해서 또 드러난 결과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뭔가 보완을 해주셔야지 교수들이 바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혹시 연구비 지원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게 되면 정말 바람직한 방향에서 불가피하게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계시는데 좀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무튼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하여튼 반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는데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그 토픽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어서 오늘 그 마지막 세션입니다. 인간 대상 연구율입니다. 아마 여기에 오신 여러 스님들 적어도 학문 분야를 막론하고 현행 우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 대상 연구를 한 번 이상은 다 해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특히 그 SBR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의학이나 간호학보다는 조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IRB에 관한 그 리뷰나 이런 것들의 적용이 본격화된 것이 최근의 일이라서 아마 생소하기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점에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는 인간 대상 연구와 관련한 것으로서 특히 대학에서 IRB를 운영해 오신 두 분의 전문가 교수님들을 모시고 대학 운영의 사례를 통해서 인간 대상 연구에서 지켜야 될 연구자로서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는 서울대에 계시는 서희정 교수님께서 서울대 경험을 통해 본 인간 대상 연구와 대학 IRB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연구 윤리를 하다가 갑자기 이것도 연구 윤리에 속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연구 윤리 아까 연구 진실성이었다라고 하는 지점하고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 IRB 문제, 그러니까 결국 인간 대상 연구 대상자에 대해를 보호하면서 하는 연구라고 하는 부분이 연구윤리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연구윤리 확보에서도 중요하다라고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과부에서는 아마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산하가 주관하는 생명윤리 안전의 법률에 따르기 때문에 아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학회에서 IRB 통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법은 있고 그런데 교과부 쪽에서는 우리는 우리 거 아니니까 우리는 연구윤리는 진실성만이야라고 규정하게 되면 결국은 블랙홀이 터져가지고 이게 왜 그거 교과부에서 조금 받아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도 안 받아줍니다. 몇 번이나 토론했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서울대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황우석 사건을 일으킨 이제 서울대학이 아마 이 대학 IRB에서도 아마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저희 사례가 결국 어떻게 발전해 왔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대학 IRB가 또는 인간 대상을 연구할 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할 때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연구 윤리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일반적인 얘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연구 대상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연구라고 하는 것은 연구를 설계할 때부터 그다음에 연구를 실행하는 과정, 그다음에 발표하는 과정, 그다음에 연구 결과 연구자로서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책임을 갖는 이런 한 4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연구를 물론 이제 공표할 때 뭐 유조 변조 뭐 또 아까 말대로 부당 저자 표시나 또는 중복 게재가 있겠습니다만 또 연구 과정에서는 또 데이터 보호라든가 스승과 또 제자 사이에 연구 지도 과정에서의 어떤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관계 또는 연구 노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건 연구를 설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물론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우리가 그렇죠. 엄청난 황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연구라고 하는 게 공익성이 있다면 그 공익성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여된 연구 대상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권과 그다음에 복리를 우선하면서 또는 최소화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경험상으로 보면은 저희 서울대학교도 연구를 해보면 이상하게 연구 대상 뭐랄까요, 연구 경험이 없는 석사 학생일수록 굉장히 위험한 연구 설계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자주 보게 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안 해도 될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자유니까.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도대체 누가 연구하라고 했어? 라고 한 질문합니다. 예, 아무도 연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한 겁니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하고. 근데 사회가 더 이상 연구자한테 네 맘대로 하라 라고 하는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연구 윤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제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 세상을 연구할 때는 최소한 설계에 있어서 연구 대상자를 가장 적게 괴롭히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된 건 이것이 법제됐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마 연구 대상, 이 IRB 또는 생명윤리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것은 아마 우리가 말하는 병원에서 이제 발전하게 됐고요. 이 병원에서 연구와 우리가 실제 치료하는 과정과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결국은 치료하는 거라고 하는 거는 연구자의 복리를 위해서 갑니다만 아무래도 연구라고 하는 거는 연구에 관여한 사람의 리스크를 높일수록 연구 결과가 성과가 독창적이고 또 어찌 보면 더 새로운 삶을 사실 알아가고 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구자에 대해서 상당히 직접적인 어떤 이익이 없는 사회적 이익만 있는, 여러분이 좀 고생해서 뒤에 오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정도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구자에 대해서 배려를 연구자가 해야 됩니다. 아까 부산대학 오시는 선생님은 연구자가 약자라고 하시는데, 연구자가 이 인간 대상과 관련, 여러분이 연구를 할 때 관여되는 연구 대상자와 관련돼서는 강자입니다. 정확하게. 네, 저희가 강자고요. 포함된 사람들, 제가 인터뷰를 하든 피를 뽑든 아니면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는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호의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생명 분야에서 발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발전했고, 뭐 뉴렘버 코드라는 게 쭉 발전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 가이드라도 발전시켰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것이 황우석 사건 이후에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로 발전되고, 그 다음에 전면 개정안이 2013년도 3월부터 본격 1년 유예를 거쳐서 발효되면서 이제 우리는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서 이제 법률의 제1조항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아니 되고, 법률적인 요구랍니다. 그냥 아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법률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선언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연구 대상자 등의 인권과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취약계층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특별히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 법률 자체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 연구자 그것이 법적 조항으로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좀 생기는 문제 첫째 하나는 연구에 앞서서 반드시 연구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 연구계획 작성 과정에서 우리가 피험자를 얼마나 고려했나 또는 거기에 또 얼마나 안전의 대책을 모색했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개인정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있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이미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 걱정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석사 학생들이 대개 보면 2년 안에 졸업을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적어도 2년 만에 논문을 쓰려면 한 1년쯤 지나서는 자기 논문이 어떻게 쓸 것인지를 다 연구계획서 작성을 해서 리뷰를 받아야 그리고 나서 리서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과연 1년 만에 연구계획서 작성해서 평가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결국은 이제 조금 딜레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적 안전의 법률에는 이미 사전에 연구를 하기 이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해서 IRB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마 가장 파이로운 연구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체계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해서 아마 연구를 수행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사도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외국에서도 연구계획서를 심사하고 그대로 되면은 확인하는 작업으로 박사학위를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마 연구계획서 심사가 매우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IRB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IRB 심의를 할 때 늘 사람들이 왜 내가 이 분야의 최고인데 IRB에 뭣도 모르는 교수 몇 명이 내 논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윤리적,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과학적 타당성. 근데 이 과학적 타당은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모두 과학적 그래보다는 윤리적 설계를 위한 과학적인 타당 또는 그러니까 가장 과학적인 게 윤리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없는 연구를 위해서 연구 대상자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연구 대상자를 괴롭히려면 최소한에 좀 과학적이어야 된다, 설계가 좀 의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과학적 타당성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좀 덜하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뭐 일반적으로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법적 사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 IRB 부분인데요. 지금 아마 대학 내에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병원 IRB하고 대학 IRB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 사실 제가 오늘 다루고 있는 거는 대학에 있는 IRB고요. 병원에 있는 IRB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 IRB의 그러니까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는 상당의 원칙들이 사실은 병원의 세팅에서 임상실험을 하는 과정에 인발부된 그런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상당 정도로 의생명 분야의 연구 원칙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대학으로 이렇게 확산된 거다. 특히 이제 사회과학 행동과 또 공학 심지어는 여러 가지 인문학까지도 요즘은 저희 IRB 심의를 많이 올려옵니다. 작곡가에서도 저희들한테 오는 걸 보면은 이미 IRB 인간상을 연구하는 게 단순히 그냥 특정한 몇 개 학문이 아니라 아마 거의 모든 학문, 아마 순수하게 문학을 하고 순수하게 역사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통합론자인데요. 왜 이게 통합론자라고 하는 생각을, 물론 이제 이런 겁니다. 사회과학 행동학만을 위한, 거기는 위험이 덜하니까 특별히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저는 이제 제가 사회과학자지만 저는 부정적인데 그 이유가 사실은 융합학문이 증가돼서 그럽니다. 이게 의생명인지 행동과학인지 모르는 연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생명을 연구하면서도 뭐 설문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요. 사회과학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혈액을 채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이걸 어디서 가야 되느냐? 그 편에 따라서 그러면 나는 의생명 갖다가 행동과학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서울대학의 IRB를 운용한 경험에 의하면 제가 보기엔 통합 관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되고요. 융합 분야가 상당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어찌 보면 사회과학 행동 사이에
뭐 심리학이라든가 요즘은 심리학은 뭐 뇌과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뭐 MRI 찍고 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체육학도 그렇고요. 뭐랄까 식품영양과도 심지어는 뭐 이렇게 유전자 검사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보건학, 간호학 뭐 아주 많고요. 저희들이 이 보기에는 아마 이 통합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아마 가이드라인에서 상당히 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많은 부분들은 대학에 요 2013년도니까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대학 IRB와 그러니까 병원에서 설치하는 것과 대학에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연구소 같은 데서 무슨 경남발전연구소 또는 여기 맞는 지질연구소라든가 이런 데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학 내에서 세팅을 좀 다양하게 좀 생각해 보면 대학 IRB하고 병원 IRB 사이에 약간의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 IRB는 아무래도 임상과 저희는 이제 과학적인 연구 좀 많이 하는데 저희가 약대 같은 데서는 저희도 이제 생동성 실험을 하는데 이게 어디에 속하느냐 해가지고 몇 번 논란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이제 한약이나 뭐 기능성 식품 관련된 부분도 대학에서도 프로토콜이 올라오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구분하기도 참 어려울 것 같고요. 소속으로 구분하면 병원에 소속하는 사람은 당연히 병원에 하겠는데 대학에 소속된 그 의생명연구는 어떻게 될 거냐? 병원에 소속되지 않는 의과대학에 있는 기초학자는 그럼 또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냐? 대학 IRB에 내야 된다라고 할 때 병원에서는 아마 대학 IRB에서 통합의정하기를 좀 원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사실은 책임은 대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IRB는 기본적으로 병원장의 사인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IRB 심의와 대학 IRB 심의 사이에 또 법적 근거도 약간씩 좀 다른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이 병원 IRB와 대학 IRB 사이의 경계에 통합 어떤 조직이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서울대학의 이제 요 추세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자율규제 아까 연구윤리 학벌을 위한 지침에도 늘 얘기했습니다만 자율규제 우리는 자율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얼마나 안 되고 있나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서울대학에 이 많은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저희 서울대학의 대학 인원수하고 가장 비슷한 게 버클리 대학입니다. 제가 버클리 대학 갔을 때 한 3,000건이 IRB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얼마나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도 갈 길이 지난한 그렇지만 어쨌든 생명률 안전의 법률이 통과된 다음에 저희들이 아주 급속하게 증가돼서 조직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행정 능력이 과부하될 수 있을 만큼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과학 심리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과학 심리 이 분야가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저희가 생각보다는 너무너무 다양해졌다는 것 때문에 뭐 작곡가, 언어 교육, 뭐 국어 교육, 무슨 뭐 온갖 교육적인 실험들이 전부 다 올라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생각보다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이렇게 이분해 된다기보다는 아마 사회과학이 넓은 의미의 사회과학이 압도적이고요. 나머지 이제 생명 분야나 보건 분야 좀 많이 늘고 있죠. 보건학은 이게 저희가 이렇게 된 이유는 서울대학에는 사실은 황우석 사건 때 잘 보시겠지만 IRB 그 전에 IRB는 각 단과대학별로 이렇게 난립해 있었고요. 이것이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보건대학의 IRB와 간호대학의 IRB를 통합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통합된 이후에 보면은 이제 IRB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생각보다는 생명약학 또는 수의학 이렇게 기초 의생명 분야에서는 매우 약합니다. 생활과학과가 의외로 많아졌고요. 교육학 분야 관련 분야들이 아주 많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하게 어찌 보면 생명윤리 안전의 법률 조금 강제적인 법적인 조항을 통해서 IRB 적어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서 사전에 대학에 또는 연구기관의 어떤 윤리적인 담당자들한테 검토를 받는 그리고 나서 연구하는 이 과정이 상당히 정착되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아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된 다음부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질 관리가 급증돼서 IRB 조직에도 지금 저희도 패널 2개로 나눴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패널이 더 분화되지 않을까. 대학 IRB조차도 그렇습니다. 또 심의질을 확보하는데 사람마다 다르고요. 전문가들이 많이 부족해서
어떤 분들은 뭐 너무 쉽게,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렵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합의를 얼마나 잘 심의의 질을 높이는 위원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문제가 있고요. 현재 영역적으로 보면은 SBR 쪽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저희 버클리 대학에서도 한 60%가 사회과 SBR 쪽에서는 시민 면제나 신속 심의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은 면제도 되고 신속 심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본 심의에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측면입니다. 연구자로 보면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교수가 한 42.6%, 학생의 프로토콜이 한 54%, 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요. 뭐 비전임이라는 거는 저희 강사라든가 연구원들, 대학에 소속된 부분이 조금 올라와서 전체적으로는 학생의 프로토콜이 많이 올라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학생의 교육에 이거는 좀 약간 이제 가소대표된 측면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는 아직 석사의 모든 프로토콜을 인간성 연구를 올리게 되면 대학 IRB가 너무 가부화돼 가지고 도저히 행정을 못한다. 지금 조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의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석사 논문을 통해서 출판하고자 하는 논문들은 하게 됐고요.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 어떤 취약계층과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는 석사 논문을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의존했습니다만 석사 논문을 모두를 다 포함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대학원의 프로토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 IRB가 물론 교육적인 효과로 학문 후속 세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만 어떨 때는 좀 잡일하는 듯한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부생이 난 대학에 논문 내겠다라고 해서 IRB에 올라오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겠다는데 뭐 우리가 굳이 그걸 심의를 안 되겠다라고 IRB에서 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저희 현장의 문제입니다. 제가 세 가지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로 연구 설계와 법론에 대한 심의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구의 적합성이라든가 방법 타당성, 그다음에 최소 자료 수집. 사실은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 정도로 저희가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연구를 과연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그 관련된 인간상 연구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분의 경우에는 당연히 조금 더 뭔가 좀 위험스러워 보이는 측면이 있죠. 당연히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 부분은 특히 학생의 경우에 아주 위험스러운 연구 설계를 했다라고 뭐 꼭 위험스러운 게 아니어도 아주 간단한 연구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연구자가 뭐 탈북자 연구를 했다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저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검토를 하게 되고 그 연구가 과연 꼭 적합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연구 방법의 타당성. 그렇죠. 설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피험자와 이제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좀 취약계층이 아닌 좀 다른 분은 없을까? 또 이렇게 연구자 욕심에 따라서 뭐 250명 묻겠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50명만 가지고도 설계할 수 있을 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아까 내가 이 분야의 전공자인데 왜 전공자인데 잘 모르는 IRB 위원이 이거 설계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런 IRB 위원들의 윤리적인 고민들이 아마 연구 대상의 설계에 대한 뭔가 좀 바꿨으면 또는 좀 뭐랄까 다르게 좀 했으면 라는 그런 요구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 수집도 연구 목적에 좀 넘어서 욕구가 매우 큰 차기 연구까지 염두에 두고 연구자료를 수집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가 가능하면 최소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하는 것이 가장 윤리적이다. 또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사실 최소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법적인 조항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명력 안전위반 법률에서는 피험자의 안전대책 위험을 산정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할 때 연구자는 연구를 하기 이전에 연구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미 연구 대상자가에 미치는 위험을 산정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17조 1항에 적혀 있습니다. 물론
사회과학 행동과학에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물리적, 실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뭐 다양하고 이런 측면들을 다 평가하고 대책을 모색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으로 돼 있고요. 이건 단순히 윤리적인 정언 명령이 아니라 이제 법적으로도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도를 할 때도 지켜야 되고 학생들을 또는 학생들이 연구계획서나 석박사 논문을 쓸 때 반드시 이거를 고려해서 연구계획서를 내도록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연구자들이 특히 석박사 대학원 학생들이 올라올 때는 위험 산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뭐 가벼운 연구라 생각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검토가 사실은 재심이라든가 또는 뭐 재재심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상당 부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심의 의뢰자와 위원들 사이에 아마 서로 이렇게 잘 합의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빵꾸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회과 아무래도 임상에서의 그런 리스크는 되게 조금 표준화되어 있고 상당하게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관행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좀 이렇게 표준화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험도 되게 신체적 위험으로 상당히 동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학, 행동과학 쪽에서는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위험이 있고요. 표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개인에 따라서 무슨 정신적 위험이 뭐 그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행동과학에 대한 그런 연구 프로토콜도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서울대학에서 했던 것들을 약간 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성격이 후에 미친 영향, 너무너무 간단해서 이거는 뭐 그냥 면제겠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 가지 학생이니까 당연히 뭐 학생이니까요. 수강생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염두에 봐야 되고요. 또 여기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물어볼 때 스트레스라든가 불쾌감 같이 조그마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배려해달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뭐 이거는 이제 위험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승인을 바로 한 거고요. 시정 승인의 경우를 보면은 노인의 스트레스를 좀 증가시키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뭐 혜택이 있겠지만 이런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이거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노인 스트레스니까 당연히 뭐 90세 노인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또 뭐랄까 지병이 아주 만성 질환에서 아주 위험한 부분은 안 되겠죠. 이런 측면들이 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요. 혈압을 사전에 뭐 고혈압 같이 또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서 또 위험을 가질 수 있으니까 또 피험자 정보 익명화 또는 보상 혹시 위험이 당했을 때 보상에 대한 기준도 해달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명확하게 설정해 저희들이 시정 승인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아마 위험도가 높아서 그런데 우울증이나 불안감 또는 아동의 사회 인지 발달 이건 취약계층입니다. 빈곤 아동의 발전 이거는 이중적인 취약계층이었죠. 빈곤에다가 또 아동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빈곤 아동의 정서 발달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빈곤 아동으로 찍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요. 사회적 낙인도 있고 뭐 스트레스나 속임 약간 이거 내가 빈곤 아동을 연구합니다. 그러면은 뭐 벌써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그냥 아동의 정서 발달량을 연구합니다라고 해서 빈곤을 조금 숨기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임수 연구에 대한 부분에서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해야 되고요.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장기 추적 조사 결과의 일환 이런 경우에는 피험자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동의서와 설명문이 필요하다. 이게는 뭐냐면 저희가 아동 발달을 이게 5년 동안을 연속 조사를 했는데요. 매년 이제 자발성을 조사하다 보면 처음에 80명이 참여했는데 다음에 자발성을 보자면 40명, 다음에 자발성을 보시면 20명, 그 다음에 10명, 0명 그러면 연구가 안 되겠죠. 그럼 연구자 입장에서는 80명이 처음에 참여했으니까 80명이 다음에도 뭔가 80명이 안 되더라도 79명 그 다음에도 뭔가 75명 이상은 좀 참여했으면 하는 것 때문에 자발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동의서라든가 이런 데서 설명문을 보완하도록 저희들이 했고 아동의 법정 대리인 이건 당연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행명이 아니라 말하면도 아동의 경우에서 대리인을 면제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좀 부담스러운 부분 때문에 다시 수정해왔지만 다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또 보완해서 신속 심의를 해준 케이스입니다. 요건 학생 불안이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아마 뭐 그냥 일반적인 그런 위험이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바로 승인도 하고 심의 면제도 해주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리스크는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 저희들이 리스크를 이렇게 적시를 하고 그 리스크에 따라서 우리가 가능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한 정책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인해주고 또는 요의 경우에는 노인의 생애사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좀 더 재심의도 하고 정규심의를 하고 거쳐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융합 분야로 들어가면 좀 더 다른데요. 아무래도 뭐랄까요. 그냥 인지도에 대한 연구, 요거는 뭐 간단한 겁니다만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면이 많아서 저희들이 재심의 이후에 신속심의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정규심의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아마 정규 유전자 연구에 관련된 법정 서식부터 시작해서 연구를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지적하게 된 겁니다. 신체활동 의외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세민율 안전의 법률이 통과되기 전에 체육학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프로토콜이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체육학 분야에서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융합 분야의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정규심의에서 상당히 논란을 초창기에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체육활동의 의료비 절감 미천 영향, 장애인이니까 아무래도 취약계층이고요. 취약계층이니까 당연히 이제 범위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위험들을 최소화하는 타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허가하는 고문이 필요하고 타기관의 개인정보와 결합할 때 상세하게 어떻게 결합하는지 또는 장애인용 설문지로 좀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재심의 후에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들을 다시 지적해서 승인해 준 그런 거고요. 유산소 운동이 척추장애인의 심혈관 질환에 미친 영향. 당연히 이런 혜택이 있겠지만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유산소 운동에서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건 그래도 잘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정규심의에 승인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트레드밀이 염증 또는 면역 반응에 미친 영향.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타대학에서 피험자를 모집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자세하게. 왜냐하면 우리 서울대학에서 연구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타대학에서 학생들을 리크루트 하는 경우에 어찌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치도 필요하고 또 타대학과 연구 협력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체열 장소도 어디서 하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심의 위에 또 연구자가 저희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반영 못해서 다시 또 재심의해서 승인해 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연구 설계에 있어서 목표 피험자 수와 과학적 근거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만 가능하면 SBR 쪽도 물론 의생명 분야나 과학적인 설계에서는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근데 SBR 쪽에서는 내가 가능하게 설문조사를 많이 하면 좋지라고 하는 그런 다다익선의 플랜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저희들이 조금은 좀 피험자 수도 좀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개인정보 최소주의 원칙이 바로 3조 1항에 적혀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것이 윤리적이다라고 저희들 하고요. 저희가 했던 연구소에 보면은 사실은 요 연구는 피험자의 선정기준과 제기준이 모아다. 그래서 이런 게 돼 있죠. 선정기준이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배제기준이 보조자의 도움이나 휠체어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한 증상 상태가 심각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건강이 심각한이라는 것도 모호하고 또 다른 합병증이 없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또는 뇌졸중, 이거 뇌졸중 참 노인입니다. 뇌졸중 노인에게 주 3회 이상의 자식운동이나 1일에 적어도 2,000 내지 4,000보의 추가 보행량을 요구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의사나 또는 전문 의료인들을 배치가 필요한 건 아닌지라고 하는 저희들이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목표 어떤 피험자를 선정하는가 또 어디까지 선정하는가 얼마 규모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발성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자료를 수집할 때 동의를 지키는 거. 말이 동의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아주 쉽지 않다라는 것만 느끼고요. 뭐 여기는 아주 언론적인 얘기가 적혀 있으니까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률 안전의 법률에 따라서 동의서에는 요것이 지켜야 됩니다. 요것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법적 서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목적을.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참여기관, 절차, 방법, 위험과 이득, 손실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 보호, 동의 처리에 대한 사항, 이 6가지는 이미 인간 대상을 하기 전에 연구자로부터 각 동의사항을 포함된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 사항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줄이고 싶어도 이게 법률적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사회과학에서는 야,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법이 과잉, 너무 자세하게, 물론 법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벌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의 규정을 지향하는 것이 정당하지, 자꾸 논쟁되는 것을 끼워넣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관료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학문의 자율성을, 학문의 좀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냐면 IRB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 정도만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틀인데, 법에는 이것이 반드시 적혀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나라 법준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당연히,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미국과 같이 의생명 분야에 어떤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페파 같은 걸 만들어지면 관계없습니다만, 현재는 아직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도 당연히 연구할 때 지금 아직 참조해야 될 그런 법입니다. 심의사례 탈북자 연구입니다. 저희가 심의의견은 본 연구는 취약한 연구 대상이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므로 연구 참여자의 자발성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험도가 높은 연구다. 20명과 30명이 A대학 재학 탈북자를 선정한다는데, 선정 과정과 조사 과정이 좀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필요하다. 좀 조사, 그 선정 과정과 이 조사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해달라라고 제가 주장을 했고요. 150명의 탈북자들이 바로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북한 민주화위원회에서 선정되고 있는데, 해당 모집 문건이 홈페이지에 게재되는지 아니면 메일로 이루어지는지, 민주화위원회에서 직접 메일로 보내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자발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절차로 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완해달라고 했고요. 또 파일럿 연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동의서도 없고, 그 다음에 집 주소, 휴대폰 전화, 주소까지 수집하고 있는데, 과연 연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최소한 수집하고 모두 수집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연구에 밝혀라, 이렇게 저희들이 심의견을 내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승인한 그런 성입니다. 피부 온도를 통해 본 소방관의 신부온에 대한 예측 변수 연구인데요. 이 부분은 16명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저희가 약간 의문스러웠던 거는 이 A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 수가 과연 몇 명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 30명쯤, 뭐 40명쯤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자발성을 보호하는데 16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소방서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혹시 거의 전수가 참여하는 그런 소방관에서 받는 건 아닌지, 이런 모집단, 우리가 충분한 모집단이 있을 때 발생이 보호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방법, 복사일이 얼마 되는지, 그 다음에 응급상황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피해보상 규정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질문을 저희들이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요거 말고도 저희가 연구한 경우에는 대구 어떤 프로토콜 보니까 대구 지역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생의 20명을 연구하겠다, 이런 프로토콜이 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각장애인 대학원, 대구 지역에 아무리 시각장애인이 많아도 시각장애인 대학생이 20명이나 이렇게 뽑아줄 수 있나,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라고 했던, 나중에 저희들이 좀 알아본 결과 대구 모 대학의 재활학과에 재학 중인 20명의 시각학생의 전체를 조사하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IRB 심리를 할 때 조금 좀 꼼꼼하게 좀 보여야 될, 그래서 연구 설계 부분에 대해서 좀 보여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뭐 쉽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사실은 연구질에, 사실은 생명일부 안전해범 이후에 저희들이 제일 걱정한 것은 연구의 심의의 질입니다. 물론 심의는 합니다. 다 통과됐고요. 근데 과연 제대로 심의하셨는지라고 하는 질문이 늘 이제 저희 서울대학에도 약간 고민되지만, 사실은 타 대학에서는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레이시아의 일부 다처
학제를 연구한다고 그럽니다. 이거 당연히 인류학적인 연구겠죠. 그러니까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통해서 가족 내 매우 사적인 친밀성과 감정 등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사하는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 일부 다처제 클럽이 일부 다처제를 홍보하고 자신의 생활을 개방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외지인이 연구자가 그들의 내밀한 삶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홈스테이, 그 일부 다처 마을에 홈스테이를 먼저 하고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홈스테이를 선정할 때 이미 홈스테이 가족과 그 마을 대표나 클럽 대표로부터 공식적으로 내가 연구를 합니다. 연구하러 온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동의를 받아라. 라고 저희들이 했고요. 동의를 어떻게 받을지를 구체적으로 좀 밝혀라. 또 특히 영어로 소통할 수 없는 그 구성원, 특히 말레이시아로 당연히 써야겠죠. 동의서를.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는 충분한 설명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이 연구 목적을 제외하고는 연구 내용에 대해서 전혀 없는 상당히 파이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명확하게 우리가 법적 서식도 당연히 연구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써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문제 삼았고요. 마지막에 연구의 윤리적인 활용. 내가 자료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적어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IRB 가능하면 뭐 폐기돼야 되지만 개인정보도 IRB 승인을 받아서 연장할 수가 있고요. 동의받는 범위 내에서 목적에 따른 다른 주제의 활용이나 타인의 양도가 가능할 뿐입니다. 이것은 여기 개인정보 생명률의 안전의 법률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간 IRB의 심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연구 동의받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리고 익명화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신고를 포함하는 것은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동의를 이미 받아서 동의받는 범위 내에서 IRB 승인을 받아서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있고 또 다른 자기 연구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서울 지역 급식 노인의 생애사 연구인데요. 급식 노인들의 아마 개인정보를 포함해서 생애사 자료를 수집하여 향후에 다양한 연구를 위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후에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 밝히고 있지 않는 대단히 포괄적인 연구의 사업입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이 사업은 연구가 미비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시급히 추진돼야 할 공익사이라고 밝혀 연구 열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급식 노인에 대한 배려나 보호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한 번 축적된 이 자료는 원소스 멀티유스의 효율을 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급식생활이라는 취약한 상황에서 수집된 그들의 개인정보가 연구 참여자인 이 급식노인의 개개인의 생각과 달리 훨씬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이 목적을 일반적인 목적을 넘어서 수집된 이 개인정보의 급식노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인터뷰 결과 특히 사진까지 포함했었으면 초기에는 향후에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 활용되고 이용될 것인지 그 범위를 좀 구체화시키고 좀 제한시켜달라라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동의서에도 당연히 아카이브로 구축하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연구 목적을 좀 구체적으로 해달라라고 했고요. 광범한 활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구자는 적혀 있습니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라는 걸 지적했고요. 동의 과정 또한 강제 요인이 있는데 귀하의 인터뷰 결과를 자료화하는 데 동의한 이후에 자료화된 자료 자체를 삭제해달라는 차후 요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인터뷰를 동의하더라도 원치 않는 경우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받게 된다라고 했고요. 요거는 이제 요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의 유전자 분석은 뭐 여러 가지 앞에도 과연 뭐 피폭약이 100ml 이상의 200명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현행법적으로 이 100 이상의 노출된 근로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이게 저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연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A라고 하는 이 회사의 방사선 원자력 발전소에 연구하는 노동 작업 종사자들에 대한 210W 이상의 밀리시버트 이상의 근로자를 분명히 확인할 텐데 그러면은 법에 위촉되는 이 자료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것이 불법이다가 아니라 그것이 현행법에 저촉됐다는 사실을 알고 대책을 마련하시라.
연구를 하되 나는 도저히 국가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마약을 연구한다라고 했을 때, 마약 사범을 연구한다 했을 때, 마약을 내가 고지했을 때 그거를 마약 사범 관련 법에 따라서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고지 안 할 때 당연히 자기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옥에 갈 각오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포함한 그 정도의 의의를 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저희는 그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기보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맺는 말은 저희가 이제 실제 운영하는 모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법도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기구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아마 필요할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사실은 오랫동안 IRB를 했지만 매년 경고받는 12개, 13개 정도 IRB가 경고받고 심지어는 폐쇄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이 얼마나 취약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연구 지원 환경도 좀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단기 연구가 너무 많아서 그냥 사전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기 연구 1년짜리를 위해서 계속 IRB 사전 심의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후 심의를 하게 되는데 사후 심의를 하게 되다 보니까 IRB에서 이렇게 수정해달라 이렇게 수정해달라 하다 보면 연구자가 원래 받았던 그런 연구 지원기관에서 받았던 그런 연구 프로토콜을 지킬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기고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연구기관이 조금 더 장기화될 필요가 있고 사전심의를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재단에서 사전심의를 좀 받을 필요가 있다. 물론 한때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연구재단에서 공문을 갑자기 떼어가지고 IRB 장기 과제에 대해서 IRB 심의 받아라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전부 다 안 받은 사람이 이제 논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신청이 돼 있는 상태 내에서 이제 그래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연구재단에서 취하하는 그런 소동이 있었습니다만 좀 명확하게 연구재단에서의 좀 뭐랄까 입지가 있지 않을까. 대학 RB하고 병원 RB를 통합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 이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마 대학에서 병원에 있는 기초의학자들, 병원은 소속이 아닌 대학에만 소속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병원 IRB에서 지금 심의되고 있다. 그리고 병원에서 병원장에도 도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책임 소재 관계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통합 요구할 때 좀 하고요. 그리고 서울대학의 조직을 이렇게 IRB에서 좀 다양한